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밝은 미래. 2. 일본 기업의 나쁜 상태. 3. 삼성의 미래 발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지도상의 위치뿐만 아니라 인내심, 열정,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인간의 동기부여의 상징이다. 예언자는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영감의 원천이 되어 인간이 밝은 미래를 창조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았다.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풍요로움의 일부이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중배 씨는 나는 사실 그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는 동양의 역학의 원리로 어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내일의 역사를 예견하며 다음 세계의 주인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예지력은 거창함이 지나쳐 허황되게 늘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동원하는 그의 예지력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살아있는 부처님이자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타너 스님의 예지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이지만 예언가로 더 잘 말려진 나너 스님의 예지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드는 날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을 예측하고 1975년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예언하고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확히 미추었으며 그 스스로가 열반에 드는 날을 예언해 정확히 그 날짜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가 남긴 예언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남긴 그 예언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내용인데요. 미래를 본다 또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아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처럼 떠든다면 그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도 누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너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친구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침에 눈은 뜨니까요. 조금 우스운 농담처럼 늘리지만 이러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지금껏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다 늘어맞았다면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자문가였으면서 천문학, 점성술, 수학에도 특출난 능력을 가졌던 그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에 대한 원폭투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완벽히 예언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의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고 로켓을 쏴달에 착륙하며 노무이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히 표현하자면 과학으로 측명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즉 헛소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일을 정확히 예언한 예언가의 말에 신빙성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도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영상에서 다룰 타너 스님은 결이 다릅니다. 스님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하듯이 이 분은 스님이 맞습니다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으나 이 분은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해골불로 잘 알려진 원효대사, 화엄총을 널리 알린 의상대사와 함께 3대 고승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승임에도 그의 제자들은 늘 타너 스님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발 예언 좀 그만두시라 고 말이죠. 이니 물교계에서 대가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굳이 점쟁이나 헛소리꾼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언을 남기니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타너 스님은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가 아니고 역학원리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너스님이 도대체 어떤 예언을 남겼던 것일까요? 가장 최근의 예언은 불과 10년 전에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1975년 무렵 타너, 이하 스님 생략는 충북 제천의 덕주사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저녁 당시 덕주사 주지스님은 월남스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탄원은 오락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는 예언을 남깁니다. 당시 1970년대 중반이면 오락산 주변에 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봉우리 위에 뜬 달이 불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여자 임금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여성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고 나니 오락산 봉우리에 뜬 달이 충주댐에 비치게 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 여자 임금은 등장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1949년 어느 날 그는 법당들의 개미떼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네끼리 싸우다 죽은 것인데 이 모습을 본 탄원은 즉시 이를 역학원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 확신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한국에서는 6월 25일가 발발했죠. 1968년의 예언은 더 무섭습니다. 오래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의 번역본을 집필하던 그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당장 이 원고와 원본 책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모든 책을 싸서 급히 삼척의 영은사로 옮겼는데 원고를 옮기고 15일 뒤 울진과 삼척에 무장공비가 대거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쫓기던 공비들이 오대산으로 도망쳤는데 이를 토벌하기 위해 사령부가 월정사에 설치되었는데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월정사는 곳곳이 불에 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월정사에 남아 있었다면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은 화엄경 번역본이 모조리 불타 없어지는 화를 당할 뻔했으나 그의 예지력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탄원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계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투하한 원폭 두 방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로 올라선 미국은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무기와 군사력을 증강시켜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압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미 해군이 북베트남으로부터 공격받은 통킨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전을 일으키게 되죠. 미군의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그 누구라도 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패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선불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달라이 라마, 마 고사란다, 틱나탄 스님과 함께 4대 생불 살아있는 부처로 잘 알려진 숭산 스님 역시도 미국이 가진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탄원은 달랐습니다. 역학의 원리로 불 때 베트남은 불, 화이고 미국은 금, 김이다. 금속이 볼 속으로 뛰어들면 녹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미국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미국은 한국군까지 동원해 북베트남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는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탄원은 단순히 예상에 던지는 헛소리가 아니라 역학원리로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그 결과만을 공유하는 예언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탄허의 예언 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입니다.
탄허가 평생 동안 남긴 법문이 핵심을 고스란히 담은 탄허록이라는 책에 따르면 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어질 것이다. 5천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다.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고통이 지나면 남북 통일의 서광이 비추고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도래한다 고 쓰여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한반도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고 그 불행한 역사가 곧 총결될 것이며 그때 한국은 광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일본에 대한 예언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지난 500년간 무려 49차례나 한국을 침략한 그 죄악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양 사상의 근본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서 일본 침몰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역시 전혀 근거 없이 던진 예언이 아닙니다. 탄허는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비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7월 23일도 기울어진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극한의 추위도 극한의 더위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가 녹는 현상을 탄허는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면 현재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국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요. 흐트러진 지구의 축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따른 쓰나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는 현재 일본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 영토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동쪽이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서해 바다가 떠올라 한반도의 2배 크기로 용기되는데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는 취지의 예언을 했죠. 대부분의 예언이 현실화된 지금 몇 개 남지 않은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미래가 대답해 줄 텐데요. 어떤 국가의 멸망 또는 어떤 국가의 침몰은 그다지 반갑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한반도가 이후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기분 좋은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침몰을 예언한 예언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예언가로 꼽히는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1877-1945가 있습니다. 23세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초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잠자는 듯한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련의 몰락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정확히 예언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등 유명인사들이 그를 찾았다고 하죠.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의 영국의 몽협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00건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 남긴 예언은 대부분 두루뭉술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 하나 1934년 남긴 예언에는 확실함을 담았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라는 예언인데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머스트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가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90% 이상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또는 의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어떤 의미이든 그는 일본의 침몰을 거의 90% 확률로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열도의 일부분이 아니라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써 탄허의 예언과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이 열반 사망에 들면 불교적 화장의식인 다비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비 후 나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살이라고 부르는데요. 황금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이 섞인
영롱한 빛깔을 가진 이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스님의 수행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불교를 탄생시킨 석가모니를 화장한 후 나온 것을 짐신사리, 진신사리, 즉 부처의 진짜 몸에서 나온 살이라고 하는데요. 경남 양산 통도사의 대웅전에는 특이하게 불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더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는데 굳이 허상에 불과한 불상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썸네일로 사용된 앉은 상태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평범한 이들처럼 누운 자세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스님들의 몸에서는 사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든 탄허의 몸에서는 무려 13개의 사리가 수습되었다고 하죠. 보통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부처를 향해 고난의 수행을 이어온 스님들은 사오살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탄허는 인간으로서 이름을 남겼고 스님으로서 사리를 남겼고 예언가로서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남겼으니 참 특이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기업 임원단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들을 내쳤다고 하죠.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대기업이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에게 밀린 일본 기업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바로 그 인물인데요. 사람 중심 경영과 현장을 중요시한 그의 철학은 아직도 일본에서 통한다고 할 정도죠. 그가 세운 기업의 이름은 파나소닉. 조금이라도 전자기기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파나소닉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과거 파나소닉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에 들어서 파나소닉은 처참한 상황이죠. 지금은 일본 대표 기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거듭된 경영 실패를 겪으며 사업이 축소되었는데요. 파나소닉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이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야는 반도체와 TV 등 지금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산업을 산하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파나소닉은 1등의 위치에 있을 때 오만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일본 내수 시장에만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한때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파나소닉의 반도체는 이제 순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파나소닉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삼성전자의 벽에 부딪혀 결국 기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적자를 거듭 작년 대만 기업의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TV 역시 H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판매량 저조를 기록 빚을 져가며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태양광 시설도 한국과 중국에게 밀리며 결국 작년에 사업체를 정리했죠. 바다 끝까지 추락한 파나소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역대 파나소닉 사장들은 제조업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어 매출 순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나소닉은 중기 경영계획의 원조인 기업으로 1956년 220억 엔이던 매출을 800억 엔으로 늘린다는 일회 계획을 발표한 이래 3년마다 경영 계획을 세우며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였죠. 심지어 2014년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조엔을 외칠 정도였죠. 그 결과는 기업의 몰락이었습니다. 최근 파나소닉은 50세 이상 구조조정을 실행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웠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구스미 요키 사장은 이대로는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하죠. 뒤늦게 정신 차린 파나소닉이 사업을 정리한 끝에 핵심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배터리 사업인데요. 점점 차량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나소닉이 지금이라도 배터리에 올인해 그룹의 생존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파나소닉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사업을 키우기로 결정 이를 이에 대규모 투자와 요기술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의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도 파나소닉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 비밀리에 새로운 삼성을 위한 뉴삼성 전략을 구상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연구 개발에 22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 분야를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죠. 실제로 인사이동에서 삼성의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삼성은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SDI의 신임 대표이사로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복이라 불린 인물이죠. 가장 중요한 인재를 삼성 SDI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직접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챙기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최근 삼성 SDI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배터리 매출이 3조 1,073억 원, 영업이익이 1,200여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2%, 2.7% 늘었습니다. 매출을 견인한 효자 품목으로 젠5가 꼽혔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 소식까지 알리며 불패의 삼성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 업체는 협력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장인정신을 앞세운 이들은 높은 가격 정책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하고만 소통했었죠.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점유율 하락을 면치 못하자 이들 소재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한국 기업에게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파나소닉의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이 삼성으로 거래처를 바꾼 것입니다. 배터리 소재에 필요한 분리막을 생산하는 일본 분리막 업체 아사히카세이는 최근 생산량을 키우고 출고가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로 가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죠. 실리콘 제작업체 신S희화학공업도 최근 생산량을 2배 늘려 사이즈를 키우기로 결정. 한국 기업에게 납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 기업 일변도였던 과거와 다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업 SNE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파나소닉은 중국 외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성장률은 37.2%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50% 이상 성장하는 반면 일본 기업은 그에 못 미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의존했던 배터리 사업도 삼성에게 밀리는 상황. 파나소닉은 벼랑 끝으로 몰렸지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파나소닉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사 배터리로 파나소닉 제품을 이용하기로 결정. 무려 자사 제품의 87%를 파나소닉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나소닉의 핵심 제품인 4680 배터리가 없으면 그룹이 망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파나소닉은 최근 와카야마 현 기노카와시에 위치한 공장에 8천억 엔의 설비 투자를 단행 연간 15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수치는 파나소닉 전체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발판대로 삼아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파나소닉의 제품이 전체 시장에 통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으로 수입된 테슬라 차량과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동절기에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40%나 저하된다는 사실을 감췄다는 게 원인이었죠. 이에 테슬라는 배터리를 조사한 결과 파나소닉에서 납품한 배터리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현재 87%에 해당하는 배터리 공급이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는 테슬라 입장에선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유럽 등지의 추운 지역에서 테슬라를 향해 리콜 요청을 할 수도 있어. 가뜩이나 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 테슬라는 현재 파나소닉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의 배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을 최우선 공급자로 고려하고 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업계에 퍼진 것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붙잡이 살려 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 대기업이 삼성에게 살려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파나소닉 임원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찾아 사죄하며 테슬라와 계약을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온 임원단을 만나지도 않은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대기업의 추한 모습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하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배터리 산업을 가리켜 새로운 석유, 오일 라고 칭하며 산업 질서를로 바꿀 게임 체인저로 지목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러했듯 향후 미래 산업에서 배터리는 무조건 필요한 부품으로 배터리를 손에 쥔 기업은 세계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죠. 왕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삼성과 LG 등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하루아침에 격변하는 새 기술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영광에 취한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일본은 언론을 통해 K배터리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일본 유명 경제학자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 기초적인 기술 수준에서 취약하다고 주장한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배터리를 비하하면서 일본 배터리는 칭찬했는데요. 일본 기업은 품질 면에서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이기에 이도 저도 아닌 한국 배터리는 추락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 배터리 기업들의 끝도 없는 추락 배터리 업계 평균 성장률이 163%가 넘는 것에 비해 일본 기업들은 50% 정도 되는 성장률에 머문 것은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한국에게 고개 숙이며 살려달라고 하는 일본 기업과 끝까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한국 깎아 내리기에 들어간 일본 학계 세계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의 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벌리길 기원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대만의 세계적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도 23일 중국의 비런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삼성은 이미지 센서나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등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탁할 외주 업체를 늘리는 한편 유럽 등 해외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 규제를 기회 삼아 반도체 시장 영향력을 키우려는 삼성의 행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SMC가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힌 비런 테크놀로지는 지난달부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규제 강화에 따라 구매할 수 없게 된 엔비디아의 A100, H100 등 데이터 센터용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GPU를 생산하는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업체인데요. 비런의 GPU 위탁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중국 반도체 업계는 얄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DR100 등 비런의 제품들은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는데 중국 내에서는 기존의 TSMC와 같이 7나노 공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7나노 미만 선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어 당분간은 비런 제품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가 중국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 건 미국의 규제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만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주장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을 전후해 중국 함대가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하는 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미국 현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내년이나 올해에 앞당겨져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도 A100 등 AI 반도체가 유사시 병기 등에 활용될 것을 우려한 측면도 크지요. 당사자인 TSMC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사시 중국과의 군사 충돌 등에 대비해 일본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추가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니 소니와 합작해 쿠마모토현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공장을 내년 9월에 완공하고 2024년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건 물론 일본 시장 투자 규모도 8천억 엔에서 1조 엔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밀려난 자국 반도체 업계를 부흥하려고 하는 일본의 이해와도 일치하는데요. 일본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할 파운드리 자체가 없기에 이를 메울 TSMC가 쿠마모토에 세우는 공장에 4천억 엔이나 지원하며 환영하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반도체 시장 상황은 삼성전자에 있어 큰 기회나 다름없는데요. 떠오르던 경쟁자였던 중국은 미국의 규제로 제품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최대 경쟁 상대 중 하나인 TSMC도 미중 대결과 양안 갈등 등 국제 정세의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국인 미국은 중국의 대만 위협이 거세짐에 따라 TSMC 등 대만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추세인데요. 이를 삼성이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우는 등 생산 라인을 일본에 이전하려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맞추려는 건데요. 이러한 TSMC의 계획이 실현되더라도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충당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반도체 같은 정밀 공업 제품은 지진 등에 매우 취약한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일본 모두 지진 위험이 큰 곳들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없더라도 환경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요. 아시아권 전문 투자사인 트리오리엔트의 단 리스테트 부사장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어도 반도체는 지진과 전력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TSMC가 문을 닫으면 애플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며 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올해 8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공포했는데요. 그러나 미국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68조에 달하는 보조금이 관련 업체들이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너무 모자라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작년에만 반도체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43조에 달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두 회사에만 지원해도 보조금이 거멀나게 됩니다. 전 TSMC 부사장인 엘리자베스 선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대표도 520억 달러는 TSMC가 1년의 시설 투자에 지출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지적했지요. 보조금 문제 외에 미국의 비싼 인건비도 반도체 지원법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들도 생산 공장을 미국 외 다른 지역에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대만보다 비용이 50% 더 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결국 좋든 싫든 자국 반도체 수요 중 일정 부분 이상은 해외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후보가 다를 아닌 삼성. 삼성은 TSMC의 가장 큰 약점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으면서 그들의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재 아이폰에 들어가는 AP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은 TSMC 외에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6월에는 TSMC보다도 일찍 3나노 공정 양산 일정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3나노 2세대 공정으로 AP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퀄컴이나 엔비디아 등 업계 최첨단을 달리는 업체들의 제품들을
이탁 생산해 본 경험이 있기에 파운드리로서의 기술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삼성전자는 20일 열린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2024년까지 파운드리 사업에서 머추어, 성숙, 스페셜티, 특화, 공정을 10개 이상 늘리고 해랑 공정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2.3배 늘릴 계획을 밝혔는데요. 새 파운드리 라인 개발에 걸리는 시간 동안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파운드리 업체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수요가 있음에도 칩이 없어서 납품 못했던 상황이 재현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AP칩 같은 최첨단 제품은 자사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직접 생산하되 DDI나 이미지 센서 등 전동 공정에서도 생산 가능한 제품은 대만의 UMC 등 다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워칩이나 VIS 등 다른 업체들도 외주 업체로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러는 사이 새 파운드리 라인은 현재 반도체 생산 기지를 유치하려 하는 유럽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기차 등 최첨단 친환경차 사업 발전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이 몰려있는 유럽에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 1,1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가 최근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2025년까지 1위를 기록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은 분명하지요. 삼성전자가 이처럼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외부 수요 대응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요. 자사의 다른 최신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2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캄텍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캄테크는 조용한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양한 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 체계를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사 사물 인터넷 시스템인 스마트싱스와 연계된 음성 지원 플랫폼 빅스비의 기능을 강화한 빅스비 홈 스튜디오의 개발물을 선보였고 스마트홈 보안에 최적화된 보안 패러다임인 삼성 녹스 매트릭스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과 연계된 제품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고성능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와 같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삼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관련 제품들의 원활한 양산을 위해서라도 파운드리 사업 확장은 필수적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컴퓨터 그래픽카드나 이와 연계된 콘솔 게임기 등 관련 제품들의 값이 올라갔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삼성전자의 관련 제품군 생산 계획만 봐도 내 반도체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LCD TV를 3,900만여 대, OLED TV는 최대 150만 대까지 출하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중 OLED TV에는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가 쓰입니다. HD 디스플레이에 WOLED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란 걸 생각하면 실제 생산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디스플레이 생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 생산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확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는 물론 삼성전자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